5만 원짜리 지폐가 무슨 가치가 있나요? 5만 원짜리 한번 막 해가지고 먹으면 5만 원만큼 배가 부르냐? 아니잖아요. 그 5만 원짜리조차도 이제 잘 안 써요. 만 원짜리도. 이제 대부분 소액도 체크카드나 뭐 아니면은 뭐 삼성페이 뭐 이런 걸로 쓰잖아요. 실제 돈도 이제 잘 안 써요.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지난 몇 년 전에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은 좀 내려가고, 이 작년에 2023년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의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 5.21%.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상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지역별로 워낙 편차가 크죠. 서울 및 수도권은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핵심 지역, 제일 비싼 지역은 내려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내려가기도 하고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이 내려간 것 같지만 막상 살려고 보면 또 그런 매물이 잘 없어요. 또 금방 회복이 되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내려간다는 건 전체적인 시장은 좋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지방 쪽이 더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요즘에 나오는 거 제가 몇 군데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부동산 매매가를 봤는데 올해도 조금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데가 많은데 폭이 크진 않습니다. 한 1, 2% 정도 떨어지는데, 다만 서울 및 수도권은 하락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약간의 상승 정도 이렇게 보는 데가 많았고요.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전국적으로는 2% 하락인데 서울은 1%만 하락이고 지방이 3% 하락.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별로 안 떨어진다. 서울이 아니라 참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렇고 아마 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서울은 오히려 올라갈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5%, 약간 하락인데 서울은 오히려 1% 상승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방이 3% 하락으로 보고. 그 민간연구원에서도 수도권하고 지방을 분명히 다르게 보고, 또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또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서울 중에서도 서울의 중심,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또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달라서 전체적인 거는 뭐 이렇게 내가 집을 산다 그럴 때 요걸 보고서 참고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고 그 지역을 봐야 되고,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진 않다 올해. 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다. 이거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유가 뭐냐면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작년 말에는 그랬어요. 올해 뭐 4번의 인하가 있을 거다, 뭐 5번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보수적으로 잡는 사람도 2번쯤은 인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불확실해졌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뭐 어떤 분은 뭐 금리랑 크게 관련이 없이 다른 이유로도 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융하고 부동산에서 금리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PF 부실의 악재가 이제 남아 있는데, PF 부실은 아까 제가 그렇게 뭐 생각보다는 지금 막 그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만큼은 아닌데, 통계를 찾아보면은 그 파급 효과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압박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침체가 올해는 좀 예상이 되고, 또 PF에서 근데 옥석이 가려질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아주 부실한 PF들은 이번에 좀 파산을 하고 그런 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서 뭐 도산하는 업체들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려지고 나면은 일단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조금 상승하는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분들 나와서 쭉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은 큰 흐름에서는 맞는데 이게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맞춘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도 그렇죠.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개별 주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오를 거야 이렇게까지 그거는 이제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무당 찾아가서 이렇게 맞춰달라고 하면은 아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까지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올해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리도 그렇고 부동산 PF 문제도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요런 이제 그래서 침체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이게 좀 심화되는 이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도요. 작년 한 재작년 정도에 많이 올랐죠. 재작년에 그때 많이 올랐었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도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여전히 고가인 데도 있지만 또 부동산 중에서 뭐 미국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공시에 많이 생기고 이랬듯이 또 부분적으로는 또 내려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보니까 부동산이 도쿄 중심지는 지금 계속 오르는데 요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도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도 지금 현재 막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몇 년 전에 많이 올랐죠. 이 가계부채는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걸 한번 어떻게 나왔나 봤는데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나오고 뭐 세계 최고고 막 나오는데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구조가 정부 부채는 상당히 낮은데 가계부채는 굉장히 높은 구조거든요.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지금. 근데 정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40% 중반이에요, 지금. 이거 앞으로는 많이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왜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고령화라든지 앞으로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정부 부채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40% 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은 236%, 유로가 93%, 미국이 117%, 싱가포르 16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막 4배, 5배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6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정도니까 정부 부채 비율은 낮은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는 제가 IMF 기준 이게 가계 부채도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른데 IMF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100%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 보면은 뭐 영국 같은 데나 이런 데 다 높다 그래도 한 70%, 80%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가 OECD에서 아마 가장 높은 걸로 나오긴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2017년에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6%였는데 2021년이 피크였습니다. 108.3%. 그랬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해서 이제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2023년에는 101.1% 그러니까 7.2%가 떨어진 거예요. 피크보다. 그리고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도 올 초에 나왔죠. 가계부채 컨트롤을 추세적으로 가장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봐요.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금융위에서. 그래가지고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LTV 규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가계부채 하락폭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 하락폭이. 영국이 1등이었고 우리나라가 2등이었는데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2024년에 들어서도 3월 한 달 동안에만 4.9조가 또 감소를 했어요. 계속 감소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계속 뭐 세계 최고 뭐 올라가고 있다까지 2023년 그러니까 21년도에 뭐 또 올랐다 그러면서 막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나오고 그 이후에는 보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는 좀 꺾였습니다. 그리고 꺾였다는 보도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죠. 강하게. 와, 또 올랐어. 그러면 진짜 위험하네. 이거는 임팩트가 굉장히 센데 그 다음에 좀 잡혔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돼서 가계부채가 제가 안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값 잡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요거를 한번 그때 한국은행에 계신 분하고 기재부에 있는 분하고 다 이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가계부채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냐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국제 비교 자료가 없고 몇몇 나라하고만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좋다는 건 아닌데 그게 뭐 안전하다 이 뜻은 아닌데 주택담보대출은 그나마 건전성이 높은 거예요. 그냥 내가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 빌린 거는 100% 부채인데 주택담보대출은 적어도 이게 순자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100% 부채가 아니에요.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은 이건 굉장히 또 큰 부담이 되겠지만 집값이 유지된다거나 뭐 조금이라도 오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훨씬 부담이 덜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생활비 막 급전 땡겨 쓰는 거랑 비교하면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은 그나마 건전성이 조금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LTV 비율이 낮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전성에서는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가계 대출이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저는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계 대출이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은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알려진 거는 이게 실제보다는 너무 이렇게 크게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는 이제 금융위 쪽에서도 그렇고 뭐 충분히 이 정도는 그 자기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추세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데 연초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우리나라도 한국갤럽에서 했는데 경제 낙관론하고 비관론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비관론이 조금 높아요. 뭐 월급쟁이나 이런 사람들도. 근데 자영업자들은 낙관론은 15%고 비관론은 47%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관적으로 봐요. 일 평균보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한 거의 30% 가까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자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높아요. OECD 평균이 17%니까.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OECD 내에서. 근데 지금은 OECD 평균에 가까워진 거죠. 그만큼 자영업자가 지금은 좀 더 어려워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상승하고, 예, 그다음에 물가 이제 내수가 좀 침체된 게 있는데 그 내수 침체가 아무래도 고물가하고도 좀 영향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그리고 금리 영향도 있어요. 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출을 전혀 안 받고 시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대출을 좀 받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부담도 상당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참 이게 어려운 요소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인건비, 금리, 물가, 거기다가 내수 침체에다가 또 하나는 온라인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지금 자영업자한테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됐고 이게 저는 근데 이미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라는 거는 뭐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중은 앞으로도 조금씩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과거처럼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거는 아니고 부동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확실히 오르고 수익률이 좋은 데가 굉장히 더 예전보다 더 제한적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건 진짜 뭐 옛날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디든지 그냥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갖다 놓고서 동전을 쫙 뿌린 다음에 아무 데나 사도 땅값은 올랐어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오를 수 있는 데가 되게 제한적이고 매력적인 장소가 또 제한적이고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이제는 지방 쪽은 더더욱 그 폭이 좁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자꾸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가상화폐 쪽으로 가게 되는데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투자가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이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코인을 사고 누가 언제쯤 돈이 얼마큼 들어온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저는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런 제가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화폐라는 게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생각해 보면은 이 가상화폐는 앞으로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장난 같고 저게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저걸 돈 주고 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쓰는 지폐나 동전은 차라리 좀 나은데 지폐가 정말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무슨 가치가 있나요? 50,000원짜리 한번 해서 막 해가지고 먹으면 50,000원만큼 배가 부르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도 그 50,000원짜리조차도 이제 잘 안 써요. 10,000원짜리도. 이제 대부분 소액도 체크카드나 뭐 아니면은 뭐 삼성페이 뭐 이런 걸로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 돈도 이제 잘 안 써요. 단순히 장부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거를 몰랐던 크레딧 카드라는 거를 몰랐던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물건을 사면서 카드로 한번 긁고 사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갔죠. 가상화폐라는 게. 근데 이 화폐가 처음에 시작된 거 자체는 이제 아주 원시시대 때 빼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경제라는 게 돌기 시작 중세 때문에 이렇게 오되면 금화를 썼죠. 근데 금화나 은화를 쓰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소액 결제가 일단 어렵고 이렇게 뭐 빵 하나 사 먹는데 이렇게 금가루 내서 사 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금이라는 게 속이기가 쉬워요. 녹여가지고 다른 거 집어넣고 하고 이렇게 속이기가 쉽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쓰다가 굉장히 경제가 복잡해지고 금융이 발달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생기고 시장에서 신뢰를 받는 은행이 생기면서 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하게 된 거거든요. 각 은행마다 각각의 은행권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신용도가 높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10달러하고 그러니까 이게 편의상 달러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신용도가 낮은 조그만 은행에서 작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10달러하고 같이 교환이 되냐? 안 그렇거든요. 신용도가 낮은 데서 발행한 10달러짜리를 가져가서 신용도가 높은 은행에 가서 교환해 달라고 그러면 9달러밖에 안 줘요. 그렇게 대충 환율이 그렇게 되겠죠. 제가 9달러라는 건 임의로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나라 내에서도 은행권마다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환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은행이 망하는 일도 생기고 이거 자체가 불안정하고 이게 여러 가지 뭐 이 역사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축약해서 쭉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다가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는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죠. 그 나라를 믿고. 그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착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수천 년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는 그럼 믿을 만하지 않냐. 자, 짐바브웨나 아르헨티나에서 발행하는 지폐. 이런 거 못 믿잖아요. 저희가. 그 다음에 미국은 그래도 괜찮아요. 미국, 우리 한국, 뭐 중국, 일본 이런 나라 괜찮지 않냐. 괜찮았는데 정부에서 만약에 화폐를 증발하면은 내 돈이 사라지진 않지만 조금 갉아먹는 거죠. 줄어들게 되죠. 실질 값어치가.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 딱 고정된 화폐를 갖다가 만들자. 실제로 정부에서 몇몇 사람들이 화폐를 증발하기로 결정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건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신뢰를 근데 쌓아 나가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신뢰가 별로 없는 상태라면은 이거는 그냥 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돼서 사람들이 이걸 진짜의 값어치가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에 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정말로 화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폐가 처음에 쓰일 때 처음에는 저거였죠. 은행에다가 금본위제였죠. 금을 예치를 하고 그 예치한 금의 양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닉슨 대통령 때 이제 세계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 금으로다가 태환이 어려워지게 됐고, 그러니까 금 태환을 포기를 했죠. 지금은 금 태환을 하지 않으니까 금의 저장 가치라는 게 분명히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은 화폐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금을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의 저장 가치가 없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지 않거든요. 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다른 광물에 비해서. 물론 금의 활용도가 있어요. 뭐 공업용으로도 쓰이고 뭐 보석으로도 쓰일 수 있고 하지만 정말로 딱 그 가치 때문에 그 정도 값 차이가 나나요? 그건 아니라고요. 바로 저장 가치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세상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만 앉아서 뭐 실물도 다 디지털화 시키고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건물 카사쿠리아라는 회사에서 그 건물을 갖다가 그 오피스텔 하나를 코인화해서 이제 판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미술품이라든지 뭐 이게 다양한 것들이 세상에 이제 실물이 디지털화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코인이 발행되고 이게 실제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있죠. 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금은 팔려 그러면은요. 요거를 돈이 필요한데 한 반평만 띄어 팔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예, 하지만 이거를 디지털화 시켜서 코인으로 판다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는 건 가능해지죠.
이런 식으로 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시장들이 커질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디지털 화폐가 계속 이제 커져 나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거를 제일 싫어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중앙은행하고 정부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통화 주권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통화 정책도 못 쓰고 화폐 발행을 통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은 CBDC라 그래서 그러니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발행을 하고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범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했고 지금 이더리움 ETF도 뭐 승인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태고요.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나라도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홍콩도 승인을 했었고요. 그걸 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디지털화, 그러니까 이 화폐의 디지털화라는 거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화폐가 디지털화되고 그 다음에 이 리얼 월드 에셋들, 실제 실물 이 자산들이 디지털화돼서 코인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금이 했던 역할을 뭐가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지금의 금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큰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투자 회사에서 얼마를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얘기들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코인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종류의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근데 뭐 AI하고 연결된 AI 코인 있고 텔레그램 코인, 뭐 RWA 코인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까지 뭐 백서를 뒤져보고 이러지는 못했고 저는 이제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앞으로는 가상화폐가 점점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 지금이 그 과도기에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게 시장에 딱 정착하고 나면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근데 안정되기 전에 그래서 뭐 미리 투자하면은 올라타면은 적어도 흐름은 좀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다. 한 5년 전에만 했으면은 그냥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땐 몰랐으니까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었고 제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관련된 보고서도 쓰고 했던 게 그 한참 후기 때문에 저도 그걸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장난 같은 걸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앞으로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 큰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디지털화 되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게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화폐도 결국은 디지털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화폐 중에서 가장 먼저 신뢰를 얻은 게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건 답이 좀, 생각을, 물론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보고서 이건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누구나 다 서로 달리 예측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거나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큰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투자를 직접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고 저는 어디까지나라고는 말은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쪽을 이제 보니까 계속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나 보는데 앞으로 한 5년 잡는다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좀 적게 보는 분이 한 서너 배? 많이 보는 분은 20배까지 말하는 분도 있고 10배까지 말하는 사람은 뭐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몇 배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저도 사실은 많이 못 샀어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제가 굉장히 큰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 놓고 저는 또 겁나가지고 조금밖에 못 샀어요. 분할 매수하면서. 근데 어쨌든 보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은 사람도 한 3배 정도는 그렇죠. 한 2, 3년 내에 3배? 이렇게는 제가 본 게 뭐 다는 아니니까 저도 뭐 한 2, 30명 정도 이렇게 전문가들 분들 얘기하는 걸 쭉 봤는데 제가 본 걸로는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